28배 강지훈은 거대한 기술 제국 진성그룹의 젊은 황제였다. 그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차가운 강철 갑옷 같은 무표정 뒤에 자신의 모든 것을 숨긴 채 이사회라는 전쟁터를 홀로 지켜왔다. 23살의 한서연은 평범한 회계법인의 감사였다. 그녀는 소박한 옷차림과 과묵함 속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날카로운 분석력과 과거의 비밀을 품고 있었다. 완벽해 보이는 거대한 얼음벽에 집요하고 날카로운 균열 하나가 생겨날 때 과연 그 벽을 무너뜨리는 것은 무엇일까? 그 균열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진성그룹의 최상층 회의실은 숨막히는 정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지만 그 화려한 풍경조차 회의실의 냉랭한 공기를 드지는 못했다. 그 중심에 마치 조각상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있는 남자 강지훈이 있었다. 그의 시선은 맞은편에 선 한 여자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화려한 이사들 사이에서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은 한서연의 모습은 마치 흑백 영화 속 인물처럼 이질적이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제국에 파견된 외부 감사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최태석 부회장이 헛기침을 하며 분위기를 깼다. 그는 기름진 미소를 입가에 걸고 있었지만 눈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서려 있었다. 한서연 감사, 우리 진성은 이미 국내 최고의 회계법인으로부터 분기마다 감사를 받고 있소. 굳이 이렇게 외부 인력까지 동원해 특별 감사를 진행하는 건 시간 낭비이자 인력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그의 말에는 서연을 풋내기 취급하는 의도가 명백했다. 서연은 그러나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준비해온 서류를 조용히 넘기며 나지막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부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제 임무는 기존의 방식이 놓쳤을 수도 있는 변수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녀의 시선이 잠시 강지훈에게 머물렀다. 그의 칠흑 같은 눈동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 같았다. 서연은 다시 서류로 시선을 옮기며 말을 이었다. 저는 지난 5년간의 자회사 물류비용 관련 원본 데이터 접근 권한을 요청합니다. 회의실의 순간 술렁임이 일었다. 이미 수차례 감사가 끝난 문제없다고 결론난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최 부회장은 코웃음을 쳤다. 거봐, 시간 낭비라니까. 그런 건 이미 다.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침묵을 지키던 강지훈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갈랐다. 김 비서, 한서연 감사가 원하는 모든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해. 그 한마디에 모든 소음이 멎었다. 최태석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강지훈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은 한서연의 당돌함 너머에 있는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했다. 서연에게 배정된 사무실은 본관 가장 구석에 있는 작은 공간이었다. 창문도 없는 그곳은 마치 거대한 성이 잊혀진 방 같았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그곳이 전쟁터의 참호였다. 그녀는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와 컴퓨터 모니터에 둘러싸여 밤낮을 잇고 데이터와 씨름했다. 그녀는 숫자를 보는 것이 아니었다. 숫자 뒤에 숨겨진 사람들의 욕망과 거래의 흐름, 그리고 감춰진 진실의 흔적을 읽어내고 있었다. 동료들은 그녀를 이해하지 못했다.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며 혀를 찼지만 서연은 멈출 수 없었다. 이것은 그녀에게 단순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며칠이 지났을까, 늦은 밤, 모두가 퇴근한 사무실에서 서연의 눈이 번뜩였다.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마침내 실오라기 같은 단서를 찾아낸 것이다. 진성그룹의 자회사인 진성로지스틱스의 해외 지출 내역. 수백억 원에 달하는 전체 비용 속에서 아주 미미하고 사소한 불일치였다. 전문가조차 단순한 회계상 오류나 반올림 오차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준의 숫자. 하지만 서연의 눈에는 그것이 다르게 보였다. 그 오류는 지난 몇 년간 특정 분기마다 일정한 패턴을 그리며 반복되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아주 교묘하게 흔적을 남긴 것처럼.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찾던 변수였다. 다음 날
서연은 비서실을 통해 강지훈 대표와의 단독 면담을 요청했다. 중간 관리자를 건너뛰고 곧바로 최고 경영자에게 직보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김동현 비서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서연의 단호한 눈빛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그녀는 다시 한번 진성그룹의 심장부 대표이사실 문 앞에 서게 되었다. 문이 열리고 차가운 도시의 정형을 등지고 서 있는 강지훈의 실루엣이 보였다. 그의 사무실은 그의 성격처럼 불필요한 장식 하나 없이 극도로 미니멀하고 차가웠다. 강지훈은 말없이 그녀가 내민 보고서를 받아들었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몇 장의 종이 위를 빠르게 훑었다. 서연은 긴장으로 마른 입술을 적셨다. 보시다시피 금액 자체는 아주 작습니다. 하지만 이 오류가 나타나는 시점과 방식이 매우 규칙적입니다.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에는. 그녀의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강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보고서와 서연의 얼굴을 번갈아 볼 뿐이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질책보다 더 압도적이었다. 한참의 정적이 흐른 후 그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한 톤 더 낮아져 있었다. 이게 뭘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그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그녀의 능력과 통찰력을 시험하는 마지막 관문이었다. 서연은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하며 대답했다. 아직은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불일치가 더 큰 구조적 문제의 시작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마치 거대한 댐의 작은 균열처럼요. 댐의 균열. 그 단어가 강지훈의 마음속에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항상 진성이라는 거대한 댐을 지키는 기분으로 살아왔다. 그런데 이 여자가 그가 애써 외면하고 있던 균열의 가능성을 정확히 짚어낸 것이다. 강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그의 등은 넓고 단단해 보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고독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잠시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보더니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필요한 모든 권한을 주지. 자회사 재무팀은 물론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모든 인원에 대한 접근 권한까지. 아무도 당신을 방해하지 못할 거야. 그것은 신뢰의 표시이자 보이지 않는 세력에 대한 선전포고였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드디어 판이 제대로 깔리기 시작했다. 그녀가 사무실을 나설 때 강지훈이 나지막이 덧붙였다. 그리고 한서연 씨, 그 균열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나도 궁금해졌으니. 강지훈이 한서연에게 전례 없는 권한을 부여했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최태석 부회장의 귀에 들어갔다. 자신의 사무실에서 보고를 받은 최 부회장은 분노로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고급 만년필을 책상에 내던졌다. 감히 애송이 계집 하나가. 강지훈 그놈도 제정신이 아니군. 그는 한서연이라는 존재가 단순히 성가신 것을 넘어 자신이 수년간 공들여 쌓아온 성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임을 직감했다. 그녀가 파헤치려는 진성 로지스틱스의 물류 비용은 바로 그의 자금줄과 연결된 아킬레스건이었기 때문이다. 최태석은 즉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억누르며 뱀처럼 낮고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 감사라는 여자 한서연에 대해 샅샅이 뒤져봐. 가족, 친구, 과거 행적, 사소한 약점 하나까지 전부. 그리고 더 이상 깊이 파고들지 못하게 만들어. 전화기 너머의 상대에게 명령을 내리는 그의 눈빛은 잔혹하게 번뜩였다. 그는 애초에 한서연을 얕봤던 자신을 자책했다. 그저 의욕 넘치는 신출내기인 줄로만 알았는데 감춰진 발톱이 생각보다 날카로웠다. 이제는 방법을 바꿔야 했다. 정면으로 부딪혀서 싹을 잘라버려야 했다. 그 시각 강지훈의 사무실을 나선 서연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다. 복수심, 정의감,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책상 위에 놓인 낡은 가족 사진을 부드럽게 쓸었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버지. 진성그룹의 유능한 엔지니어였지만 기술 유출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세상을 등져야 했던 남자. 서연은 그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곳에 왔다. 최태석,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거대한 악의 실체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한편 강지우는 여전히 창가에 선 채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한서연이라는 여자의 등장은 그의 고요했던 세상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와 같았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단순한 직업적 사명감 이상의 무언가를 읽었다. 그것은 마치 깊은 상처를 가진 사람이 내뿜는 단단한 결의와 같았다. 어쩌면 그녀는 자신과 같은 종류의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그는 생각했다. 거대한 조직 속에서 진실을 찾기 위해 외로운 싸움을 벌이는 사람. 그의 얼음장 같던 마음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그 균열 사이로 한서연이라는 이름에 낯선 감정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첫 번째 장의 막이 오르고 있었다. 강지훈의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업은 한서연의 감사는 날개를 단 듯했다. 하지만 그녀가 깊이 파고들수록 보이지 않는 저항의 파도는 더욱 거세졌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늪에 발을 들인 것처럼 그녀를 옴짝달싹 못하게 올가매려는 끈질긴 힘이었다. 변화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녀가 요청한 진성 로지스틱스의 10년치 서버 원본 데이터 중 특정 연도의 파일이 알 수 없는 오류로 손상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것이 첫 번째 신호였다. 정보기술팀은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되풀이했다. 서연은 밤을 새워 백업 데이터를 뒤졌지만 마치 누군가 외과 수술을 하듯 정교하게 해당 부분만 도려낸 것처럼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며칠 뒤 서연은 당시 물류 비용을 총괄했던 재무팀장이었던 오 부장과의 면담을 잡았다. 그는 현재 한직으로 밀려나 지방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약속 당일 서연이 막 출발하려던 찰나 비서실로부터 연락이 왔다. 오 부장의 모친이 위독하다는 이유로 면담이 급작스럽게 취소되었다는 통보였다. 너무나 시기적절한 비보였다. 서연은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그 다음 주에 잡힌 다른 핵심 실무자와의 약속마저 비슷한 이유로 무산되자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확신했다. 최태석 부회장의 그림자가 그녀의 등 뒤에서 어른거리는 것만 같았다. 강지훈은 비서실을 통해 올라오는 사소한 사고 보고들을 눈여겨보고 있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거대한 조직에서는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이 발생하기 마련이니까. 하지만 보고서에 한서연 감사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오르내리자 그의 미간에 희미한 주름이 잡혔다. 데이터 손실, 주요 증인과의 면담 취소. 각각은 별개의 사건처럼 보였지만 하나의 흐름으로 꿰어놓고 보니 명백한 의도가 보였다. 누군가가 그녀의 길을 교묘하게 가로막고 있었다. 그는 밤늦게 자신의 사무실에서 CCTV 화면을 확인했다. 화면 속에는 텅 빈 자료실에서 홀로 앉아 좌절한 듯 머리를 감싸쥐는 서연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녀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고개를 들고 굳은 의지로 서류를 파고들었다. 그 작은 어깨에 얼마나 무거운 짐이 올려져 있는지 그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그날 이후 강지훈은 김동현 비서에게 특별 지시를 내렸다. 한서연 감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시해. 단순한 보고가 아니야.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그 우연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내. 김 비서는 대표의 목소리에 담긴 차가운 분노를 감지하고 즉시 움직였다. 강지훈은 다시 창가에 섰다. 그의 마음속에서 잊고 있던 기억의 파편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다. 한이라는 성, 그리고 억울함. 10여 년 전 아버지가 서재에서 누군가와 격렬하게 통화하던 모습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그건 조작이야. 한 부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네. 아버지는 전화를 끊고 깊은 시름에 잠겼었다. 당시에는 너무 어려 그 의미를 알 수 없었지만 지금은 달랐다. 혹시 하는 의문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길이 막히면 돌아가면 되고
문이 잠겼으면 다른 문을 찾으면 그만이었다. 그녀는 공식적인 경로 대신 퇴직자 명단을 뒤져 당시 실무자들의 개인 연락처를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위험한 방법이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늦은 저녁, 그녀는 마침내 은퇴한 재무팀 직원 한 명과 어렵게 연락이 닿았다. 그는 처음에는 극도로 말을 아꼈지만 서연의 끈질긴 설득과 진심 어린 호소에 결국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때 이상한 점이 많았어요. 최태석 상무, 지금의 부회장 지시로 만들어진 페이퍼 컴퍼니가 몇 개 있었죠. 아무도 그 실체를 몰랐습니다. 결정적인 증언이었다. 서연은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끼며 감사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다. 어둠 속에서 마침내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기분이었다. 그녀는 증언을 토대로 관련 자료를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모든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했다. 최태석은 수년간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물류 비용을 부풀려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왔던 것이다. 그리고 그 시작점은 바로 아버지가 기술 유출 누명을 썼던 그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다. 아버지는 아마 이 사실을 눈치챘을 것이다. 그래서 제거당한 것이다. 모든 의문이 풀리는 순간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녀는 아버지를 위한 정의를, 그리고 최태석을 향한 심판을 반드시 자기 손으로 이뤄내리라 다짐했다. 한편 강지우는 김 비서로부터 충격적인 보고를 받았다. 한서연 감사를 방해하는 공작의 배후에는 역시 최태석 부회장이 있었으며 그가 매수한 내부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김 비서가 가져온 또 하나의 낡은 서류 뭉치. 그것은 12년 전 기술 유출 사건의 징계위원회 회의록이었다. 그리고 그곳에 한진규 수석 연구원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의 가족관계란에는 딸 한서연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그녀가 왜 그렇게 필사적이었는지, 그녀의 눈에 서려 있던 깊은 슬픔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강지우는 이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녀는 단순히 감사를 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기 위한 외로운 전쟁을 치르러 온 전사였다. 최태석은 자신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한서연의 조사가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에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그에게는 시간이 없었다. 곧 있을 주주총회에서 강지훈을 몰아내고 진성그룹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계획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됐다. 그는 더 이상 간접적인 경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더 확실하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그녀의 숨통을 조여야 했다. 그는 다시 어둠 속의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잔혹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겁만 줘서는 안 되겠군.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 그날 밤 서연은 마지막 남은 자료를 정리하고 늦게 퇴근하고 있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이었다. 회사 로비를 나서자 찬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인적이 끊긴 거리, 가로등 불빛만이 외롭게 길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왠지 모를 한기를 느끼며 옷깃을 여몄다. 그때였다. 저 멀리서부터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번호판도 없는 검은색 오토바이가 미친 듯한 속도로 그녀를 향해 돌진해오고 있었다. 피할 새도 없이 오토바이는 그녀의 바로 옆을 스치듯 지나가며 그녀가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세게 쳤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서연은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 손에 들고 있던 수많은 서류들이 빗물에 젖은 아스팔트 바닥 위로 무참히 흩어졌다. 오토바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단순한 날치기가 아니었다. 돈이 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다. 이것은 명백한 경고였다. 더 이상 까불지 말라는, 목숨이 아깝다면 여기서 멈추라는 섬뜩한 메시지였다. 서연은 차가운 빗물이 옷 속으로 스며드는 것도 잊은 채 흩어진 서류들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공포가 온몸을 덮쳤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빗물에 번져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된 아버지의 사진이었다. 서류 뭉치 속에서 빠져나온 유일한 개인적인 물건이었다.
그 순간 공포는 분노로 변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젖은 서류들을 하나하나 주워 모으기 시작했다. 젖어서 찢어지고 얼룩졌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그 모든 광경을 조금 떨어진 곳에 세워진 검은색 세단 안에서 한 남자가 지켜보고 있었다.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있던 강지훈이었다. 그는 막 퇴근하려던 길에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한 것이다. 그는 당장이라도 차에서 뛰쳐나가 그녀를 보호하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차가운 빗속에서 비틀거리면서도 끝까지 찢어진 서류 조각 하나까지 챙기는 그녀의 모습에서 그는 경이로운 슬픔과 강인함을 동시에 보았다. 그의 심장이 세차게 내려앉았다. 이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경영권 다툼이 아니었다. 한 여자의 인생과 목숨이 걸린 싸움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싸움은 그 자신의 것이기도 했다. 그의 차가운 눈에 이글거리는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차가운 빗속에서 흩어진 서류를 끌어모으던 그 밤, 한서연은 두려움보다 더 큰 분노를 느꼈다. 하지만 혼자 사는 작은 오피스텔의 현관문 앞에 섰을 때 억눌렀던 공포가 차가운 뱀처럼 등줄기를 타고 기어 올라왔다. 젖은 옷을 갈아입고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해도 몸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최태석이라는 거대한 악의 실체는 이제 막 그녀를 향해 이빨을 드러냈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젖은 서류들을 밤새 말리고 다림질하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해가 뜰 무렵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지만 그 안의 결의는 밤사이 더욱 단단하게 굳어져 있었다. 이 싸움에서 물러설 곳은 없었다. 며칠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일상은 평온하게 흘러갔다. 하지만 그 평온함이 서연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늘 등 뒤의 시선을 느끼는 듯했고 작은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라곤 했다. 그날도 야근을 마치고 녹초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 도어록의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이상하게도 평소와 다른 느낌이 들었다.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번호키 덮개가 열려 있었다. 설마 하는 마음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하지만 그녀는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누군가 자신의 공간에 침입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집안을 살폈다. 그리고 마침내 침실에서 그것을 발견했다. 모든 것이 어지럽혀진 방 한가운데 그녀가 가장 아끼는 아버지와 함께 찍은 유일한 액자가 산산조각 나 있었다. 그리고 깨진 유리 조각 위에는 날카로운 것으로 그은 듯 아버지의 얼굴 부분이 잔인하게 훼손되어 있었다. 그 옆에는 짧은 메모가 놓여 있었다. 다음은 내 차례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다.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그녀의 가장 소중한 것을 건드림으로써 그녀의 정신을 완전히 파괴하려는 악랄한 의도가 담긴 공격이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사방의 벽이 그녀를 향해 조여오는 것만 같았다. 같은 시각 강지훈은 김 비서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고 있었다. 한서연 씨의 자택에 침입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의 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지만 현장 상황으로 보아 명백한 협박으로 보입니다. 김 비서의 보고를 듣는 강지훈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졌다. 그의 눈에서는 이성으로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불꽃처럼 타올랐다. 선을 넘었다. 최태석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 그의 방식은 언제나 그랬다. 상대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대신 가장 약한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 아버지를 잃었을 때도 그는 그런 방식으로 자신을 흔들려 했다. 이제는 그 칼날이 한서연을 향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켜보기만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강지훈은 수화기를 들어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김 비서, 지금 즉시 회사 소유의 레지던스 최상층 스위트룸을 준비해 최고 수준의 보안 시스템으로
그리고 한서연 감사를 거기로 이동시켜. 이건 명령이야.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다. 이것은 특별감사의 핵심 증인이자 책임자에 대한 보호 조치임을 명확히 해. 회사의 자산을 지키는 것은 대표이사의 당연한 의무라고. 그는 자신의 감정을 철저히 숨기고 모든 것을 업무의 연장선으로 포장했다. 하지만 김 비서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단순한 보호 조치가 아님을. 차가운 대표의 마음에 거대한 파문이 일고 있음을. 서연은 망가진 아버지의 사진 앞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눈물이 모두 말라버렸을 때 그녀는 겨우 몸을 일으켰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김 비서가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는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강지훈 대표의 지시를 전달했다. 대표님의 명령입니다. 지금부터 감사가 끝날 때까지 한서연 씨의 신변은 진성그룹이 직접 보호합니다. 안전한 거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지금 바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서연은 거절하려 했다. 그의 동정이나 시혜를 받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김 비서는 그녀의 마음을 읽은 듯 말을 이었다. 이것은 개인적인 배려가 아닙니다. 감사의 공정성과 감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공식적인 절차입니다. 만약 감사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감사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녀는 더 이상 거절할 명분이 없었다. 그의 논리는 완벽했다. 그녀의 안전은 이제 그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감사 전체의 성패를 좌우하는 변수가 되어버렸다. 서연은 깨진 액자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수건에 싸서 가방에 챙겼다. 그것이 그녀가 유일하게 챙긴 짐이었다. 그녀가 따라 나선 곳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도심의 최고급 레지던스였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다.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어두운 골방에서 데이터와 씨름하던 자신이 이제는 거대한 성체 안에 보호받는 존재가 되었다. 문이 닫히자 완벽한 정적이 흘렀다. 안전했지만 동시에 지독한 고립감이 밀려왔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때 도어벨이 울렸다. 화면에 나타난 사람은 강지훈이었다. 그는 평소의 칼날 같은 모습이 아닌 조금은 편안한 차림새였다. 그가 안으로 들어서자 넓은 공간이 그의 존재감으로 가득 차는 듯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여기서도 업무는 계속되어야 하니 필요한 자료들을 좀 가져왔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가웠지만 어딘지 모르게 평소와는 다른 결이 느껴졌다. 그는 잠시 그녀의 얼굴을 살피더니 부엌으로가 직접 따뜻한 차를 내왔다. 그는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찻잔을 건넸다. 몸은 괜찮소? 서툰 위로였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 서연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을 깬 것은 서연이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아버지는 진성의 엔지니어였어요. 누구보다 이 회사를 사랑하셨죠. 그녀는 처음으로 그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담담하게, 하지만 목소리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요. 기술은 정직해야 한다고. 사람을 속이는 데 쓰여서는 안 된다고. 강지훈은 말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의 슬픔이, 분노가, 그리고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이 그의 가슴에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 역시 같은 말을 했다는 것을 떠올렸다. 진성은 사람이 전부라고,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아버지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 앞에서 자신의 속내를 조금 내비쳤다. 나의 아버지도 같은 분이셨소. 그래서 나 역시 진성이 무너지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소. 그것은 두 개의 외로운 섬이 마침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같은 상처와 같은 목표를 공유하고 있었다. 대화는 길게 이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말보다 더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었다. 강지훈이 돌아간 후 서연은 그가 가져다 준 서류들을 펼쳤다. 그 안에는 그녀가 그토록 찾아 헤맸지만 손상되어 접근할 수 없었던 10년 전 서버의 원본 데이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가 자신만의 방법으로 복원해낸 것이 분명했다. 그것은 단순한 자료가 아니었다. 그녀의 싸움을 지지하고 그녀와 함께하겠다는 그의 무언의 약속이었다. 서연은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자신을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방패가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대한 용기를 주었다. 강지훈이 마련해준 안전가옥, 그 고요한 성체 안에서 한서연과 강지훈의 보이지 않는 공존은 시작되었다. 그곳은 더 이상 단순한 피신처가 아니었다. 거대한 악에 맞서기 위한 둘만의 비밀스러운 전쟁기지였다. 낮에는 각자의 자리에서, 밤에는 그곳에 모여 퍼즐 조각을 맞췄다. 강지훈이 복원해낸 과거의 데이터와 서연이 현재의 자료에서 찾아낸 비리의 흔적들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최태석이 수년에 걸쳐 진성 로지스틱스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고 그 돈의 흐름은 정계와 재계의 거물들에게로 뻗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진성그룹 전체를 삼키기 위한 거대한 음모의 자금줄이었다. 함께 밤을 새우는 날들이 길어지면서 두 사람 사이의 차가운 공기는 조금씩 다른 온도로 변해가고 있었다. 서류 더미 위로 지쳐 잠든 서연의 어깨에 지훈이 조용히 자신의 재킷을 덮어주기도 했고 늦은 밤 허기를 채우기 위해 함께 끓여 먹는 컵라면은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따뜻했다. 그들은 서로의 아픔에 대해 묻지 않았지만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동지로서 서로의 눈빛 속에서 깊은 이해와 연대를 느끼고 있었다. 강지훈은 얼음장 같던 자신의 세상에 한서연이라는 온기가 스며드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외면했다. 지금은 감정에 흔들릴 때가 아니었다. 하지만 얼음은 이미 녹기 시작하고 있었다. 최태석은 초조했다. 한서연을 위협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강지훈의 비호 아래 더 깊숙이 파고들고 있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자신이 공들여 쌓은 탑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그는 판을 뒤흔들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기로 결심했다. 며칠 뒤 진성그룹의 모든 주주와 이사진에게 긴급 임시 주주총회 소집 공고가 전달되었다. 안건은 회사의 기밀 유출 및 감사 시스템의 중대한 위협에 관한 건. 칼날은 명백히 한서연과 그녀를 비호하는 강지훈을 향하고 있었다. 주주총회 당일 회의장은 전운이 감돌았다. 국내 모든 언론사의 취재진이 몰려들어 거대한 카메라의 숲을 이루고 있었다. 최태석은 마치 개선 장군처럼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자의 오만한 미소가 가득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는 비장한 목소리로 서두를 열었다. 우리가 신뢰했던 외부 감사 한서연 씨가 사실은 경쟁사인 태영전제, 우리 그룹의 핵심 기밀을 빼돌리고 있던 산업 스파이였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여기저기서 탄식과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최태석은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거대한 스크린에 준비해온 증거들을 띄웠다. 서연이 태영전자의 고위 임원과 비밀리에 만나는 것처럼 교묘하게 합성된 사진, 그녀의 개인 계좌로 거액이 입금된 것처럼 조작된 거래 내역서, 그리고 그녀가 동료와 나눈 메신저 대화 중 일부 단어만 악의적으로 편집해 기밀 유출을 모의한 것처럼 꾸민 내용까지. 모든 것은 완벽하게 짜인 각본이었다. 서연은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섰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사실이 아닙니다. 저 사진은 조작되었고 계좌 내역 역시.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기자들의 고함과 카메라 셔터 소리에 무참히 묻혀버렸다. 사실입니까?
태영전자로부터 얼마를 받았습니까? 강지훈 대표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수십 개의 마이크가 독사의 혀처럼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린 조각배처럼 외롭고 위태로워 보였다. 최태석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강지훈을 바라보았다. 이제 저 애송이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는 끝장이다. 한서연을 버리면 리더십에 타격을 입을 것이고 그녀를 감싸면 공범으로 몰릴 것이다. 꼼짝없이 걸려들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었다. 그때였다. 침묵을 지키던 강지훈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등장에 소란스럽던 장내가 순간 조용해졌다. 그는 마이크를 잡는 대신 광기에 휩싸인 기자들에게 포위된 한서연에게로 향했다. 그리고는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자신의 값비싼 실크 재킷을 벗어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감쌌다. 터져 나오던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로부터 그녀를 가려주는 단단한 방패처럼. 서연은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의 차가운 눈동자 속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강지훈은 그녀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듯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리고 마침내 얼음처럼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장내를 향해 선언했다. 이 모든 것은 날조입니다. 짧지만 그 어떤 웅변보다 강력한 한마디였다. 그는 최태석을 향해 서늘한 시선을 던지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나는 진성그룹의 대표로서 내 모든 것을 걸고 이 사람 한서연 씨를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 순간 회의장의 모든 공기가 멎는 듯했다.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대표가 일개 외부 감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업무적인 신뢰의 표현이 아니었다. 그녀를 감싸는 CEO의 모습에, 그를 보호하려는 그의 처절한 몸짓에 사람들은 그들의 관계가 단순하지 않음을, 그 차가운 얼음 벽 뒤에 숨겨져 있던 뜨거운 사랑의 존재를 눈치채기 시작했다. 최태석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이런 전개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강지훈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서연의 손목을 부드럽지만 단단하게 잡았다. 그리고는 쏟아지는 질문과 카메라 세례를 뚫고 그녀를 데리고 당당히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마치 세상 전체를 적으로 돌린다 해도 이 사람 하나만은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무언의 선언처럼. 넋이 나간 사람들 사이로 그의 재킷에 폭 감싸인 채 그에게 이끌려가는 서연의 작은 뒷모습이 사라졌다. 그날 진성그룹의 주주총회는 거대한 스캔들의 서막을 올렸고 서울의 밤은 젊은 CEO의 충격적인 사랑 고백으로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주주총회장을 빠져나온 강지훈의 차 안은 폭풍의 눈처럼 고요했다. 창밖으로는 세상의 모든 소음과 비난이 빗발치고 있었지만 차 안의 공기는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전부인 듯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한서연은 여전히 그의 재킷을 어깨에 걸친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녀를 믿는다고 외치던 그의 목소리가, 자신을 보호하려던 그의 단단한 등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강지훈은 운전대를 잡은 채 정면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굳게 담은 입술과 날카로운 턱선에서 아직 가시지 않은 분노와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다. 그는 더 이상 진성그룹의 차가운 CEO가 아니었다. 그녀를 지키기 위해 세상과 맞서 싸우기로 결심한 한 남자였다. 안전가옥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보이지 않는 벽이 완전히 허물어졌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대표와 감사가 아니었다. 공동의 적을 앞에 둔 운명을 함께하는 완전한 동맹이었다. 강지훈은 서재의 모든 보안 시스템을 해제하고 아버지의 유품인 비밀 금고까지 열어 보였다. 그 안에는 선대 회장이 남긴 비망록과 최태석을 비롯한 창립 멤버들의 숨겨진 뒷이야기들이 담겨 있었다. 이제부터 우리가 가진 모든 정보는 공유합니다. 숨기는 것 없이. 그의 선언에 서연 역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마지막 패, 아버지의 낡은 연구 일지를 꺼내 놓았다. 그 안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연구했던 기술 자료와 의문의 코드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두 사람은 밤을 새워 서로의 자료를 맞춰 나갔다. 강지훈이 가진 진성의 어두운 역사와 서연이 가진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퍼즐이 마침내 한 테이블 위에 올려졌다. 그러던 중 서연의 손이 멈췄다. 그녀는 강지훈이 복원한 12년 전의 물류 비용 지출 결의서에서 익숙한 프로젝트 코드를 발견했다. 프로젝트 시리우스. 그것은 그녀의 아버지가 연구일지 마지막 장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적어 놓았던 바로 그 프로젝트의 이름이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예산이 처음 집행된 날짜는 아버지가 기술 유출이라는 누명을 쓰고 회사에서 쫓겨난 바로 다음 날이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강지훈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강지훈은 그 즉시 선대 회장의 비망록에서 해당 시기의 기록을 찾아 펼쳤다. 그리고 거기서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했다. 프로젝트 시리우스는 최태석이 독단적으로 추진했던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이었고, 아버지는 그 사업의 기술적 허점과 비자금 조성 가능성을 지적하며 유일하게 반대했던 인물이었다. 하지만 최태석은 다른 이사들을 구슬려 프로젝트를 강행했고, 걸림돌이었던 한진규 수석 연구원을 산업 스파이라는 누명을 씌워 제거해버렸던 것이다. 지금의 비자금은 바로 그때 서연의 아버지를 희생양 삼아 만들어진 검은 돈의 시작이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그들을 이곳으로 이끈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12년 전 최태석이 저지른 죄악이 만들어낸 비극의 소용돌이가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으려는 딸과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회사를 바로 세우려는 아들을 운명처럼 만나게 한 것이었다.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과 최태석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뒤엉킨 눈물이었다. 강지훈은 말없이 그녀의 곁으로 다가가 떨리는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차가운 위로가 아니었다. 같은 아픔을 공유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깊고 따뜻한 공감이었다. 서연은 그의 품에 기대어 한참을 울었다. 그의 단단한 가슴에 기대어 그녀는 비로소 지독했던 외로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었다. 진실을 마주한 두 사람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냉철해졌다. 이제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다. 그들은 최태석의 숨통을 끊을 결정적인 증거, 즉 그가 조성한 비자금이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어떻게 흘러 들어갔는지를 증명할 인적 증거를 찾아야만 했다. 강지훈은 가장 신뢰하는 자신의 유일한 수족, 김동현 비서를 불렀다. 그는 김 비서에게 12년 전 프로젝트 시리우스의 실무회계 담당자였던 윤성환 과장을 찾아내라는 특명을 내렸다. 윤 과장은 사건 직후 의문스럽게 회사를 그만두고 종적을 감춘 인물이었다. 최태석의 모든 비자금 내역을 알고 있을 유일한 사람이었다. 김 비서는 대표의 비장한 표정에서 이번 임무의 무게를 직감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정보망을 총동원해 윤성환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며칠간의 잠복과 끈질긴 추적 끝에 그는 마침내 신분을 바꾸고 지방의 한 작은 도시에서 낚시터를 운영하며 숨어 지내는 윤성환을 찾아냈다. 하지만 윤성환은 과거의 악몽을 떠올리기도 싫다는 듯 김 비서를 보자마자 질겁하며 문전박대했다. 그는 최태석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김 비서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매일같이 낚시터를 찾아가 그의 주변을 맴돌며 끈질기게 설득했다. 당신의 침묵이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의 진심이 통했던 것일까? 며칠 뒤 윤성환은 마침내 굳게 닫았던 입을 열었다. 그는 지난 12년간 죄책감 속에서 숨겨왔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최태석의 지시로 어떻게 장부를 조작했으며 그 돈이 누구에게 흘러 들어갔는지, 그리고 그는 자신의 목숨을 지킬 마지막 보험으로 당시 최태석이 직접 서명한 이중 장부 원본을 비밀스러운 장소에 보관하고 있다고 고백했다.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었다. 김 비서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즉시 강지훈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그리고 윤성환과 함께
장부가 숨겨진 폐공장으로 향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끝낼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다. 최태석의 감시망이 이미 김비서의 뒤를 바짝 쫓고 있었다는 사실을. 김비서가 윤성환과 접촉했다는 보고를 받은 최태석은 분노로 이성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충견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증거도 증인도 이 세상에서 모두 깨끗하게 지워버려. 김비서와 윤성환이 폐공장의 낡은 캐비닛에서 먼지 쌓인 장부를 찾아내 막 돌아서는 순간이었다. 공장 입구가 여러 대의 검은 차량으로 막혔고 쇠 파이프를 든 험악한 인상의 남자들이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김비서는 직감했다.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윤성환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강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대표님, 장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저를... 그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둔탁한 소리와 함께 휴대폰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수화기 너머로 강지훈은 처절한 비명과 함께 전화가 끊어지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마지막 비명. 그리고 모든 것을 삼켜버린 정적. 강지훈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그의 귀에는 자신의 심장이 얼어붙는 소리, 이성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만이 들리는 듯했다. 시간은 멈췄고 공간은 왜곡되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메아리 쳤다. 김동현, 그의 유일한 친구이자 충직한 비서, 그가 위험에 처했다. 아니, 이미 늦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예감이 그의 온몸을 쇠사슬처럼 올감했다. 그는 짐승 같은 소리를 내지르며 자리에서 튀어나갔다. 이성을 잃은 질주였다. 옆에 있던 서연이 무어라 외쳤지만 그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가 폐공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붉고 푸른 경광등이 절망적인 빛을 내뿜으며 현장을 어지럽게 비추고 있었다. 경찰 통제선이 가혹하게 그어져 있었고 빗물과 핏물이 뒤섞인 아스팔트 바닥은 지옥의 풍경 같았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통제선을 뚫고 안으로 달려 들어갔다. 경찰들의 제지를 뿌리치며 그가 마주한 것은 들것에 실려 나오는 참혹한 모습의 두 남자였다. 그중 한 명, 피투성이가 된 채 간신히 숨을 몰아쉬고 있는 남자가 바로 김동현 비서였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지훈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의 손에는 피로 얼룩진 낡은 수첩 하나가 들려 있었다. 강지훈은 무너지는 다리를 가까스로 버티며 그에게 다가갔다. 김 비서, 정신 차려, 제발. 그의 목소리는 갈기갈기 찢겨져 나왔다. 김동현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그의 입에서 피가 섞인 가쁜 숨이 터져 나왔다. 표님, 장부, 원본입니다. 윤성환 씨는 제가 지켰습니다. 부디. 그의 말은 거기서 끝났다. 뻗어있던 그의 손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수첩이 지훈의 발치에 툭 하고 떨어졌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충성이었다. 강지훈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자신의 일부가 가장 단단했던 버팀목이 잔인하게 뽑혀나간 기분이었다. 그의 입에서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처절한 절규가 터져 나왔다. 병원 응급실 앞 차가운 복도. 수술실의 빨간불은 꺼진 지 오래였다. 의사의 담담한 사망 선고는 현실감 없이 그의 귓가를 스쳐 지나갔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의 얼음 같던 분노는 이제 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슬픔과 죄책감으로 변해 있었다. 내가 아니었다면, 내가 그를 그 사지로 내몰지 않았더라면, 만약이라는 가정이 독처럼 그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뒤늦게 병원으로 달려온 서연은 복도 구석에 주저앉아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앉아있는 지훈을 발견했다. 그의 곁에는 핏자국이 선명한 낡은 수첩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어떤 위로도 이 거대한 상실 앞에서는 무력하고 위선적일 뿐이었다. 그녀는 그저 그의 옆에 조용히 다가가 앉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지독한 침묵을 깬 것은 강지훈이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무섭고도 차가운 것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슬픔이 임계점을 넘어섰을 때 그것은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수 있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분노로 변했다. 복수할 거야. 그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날카로웠다. 최태석, 내 손으로 반드시 지옥을 맛보게 해줄 거야. 그는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최태석의 목을 비틀어 버릴 것 같은 기세였다. 그때 서연이 그의 팔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작고 가냘팠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단단했다. 안 돼요. 지금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김 비서님의 희생은 아무 의미도 없게 돼요.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잠겨 있었지만 흔들림 없이 이성적이었다. 그녀는 바닥에 놓인 피 묻은 수첩을 집어들었다. 이것이 김 비서님이 목숨과 맞바꾼 증거예요. 이것으로 복수해야 해요. 최태석이 가장 두려워하는 방식으로요. 그녀는 지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법의 심판대 위에서 그가 평생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우리 손으로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 진짜 복수예요. 그녀의 말은 차가운 얼음물처럼 이성을 잃어가던 지훈의 머리를 식혀주었다. 그렇다. 김동현은 그런 복수를 원했을 것이다. 감정적인 폭력이 아닌 가장 이성적이고 완전한 정의의 실현을. 그들은 안전가옥으로 돌아왔다. 그곳은 더 이상 둘만의 비밀 기지가 아니었다. 이제는 죽은 동료의 유지를 잇는 신성한 전장이었다. 그들은 김동현의 피가 묻은 수첩을 조심스럽게 펼쳤다. 그 안에는 최태석이 지난 10수년간 정관계 인사들에게 건넨 뇌물의 날짜, 액수, 전달 방식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비자금 장부가 아니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권력 지형도를 그려놓은 한 폭의 지옥도였다. 그들은 밤을 새워 장부의 내용을 분석하고 자신들이 가진 다른 증거들과 맞춰 나가기 시작했다. 슬픔은 사치였다. 그들은 슬퍼할 시간조차 자신에게 허락하지 않았다. 슬픔을 분노로, 분노를 차가운 전략으로 승화시켰다. 계획은 서연의 머릿속에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그녀의 슬픔에 잠긴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최태석은 곧 주주총회를 다시 열어 당신의 회의만을 통과시키고 자신이 회장 자리에 오르려 할 거예요. 바로 그 자리가 그의 처형대가 될 겁니다. 그녀는 최태석이 가장 화려하게 빛나는 순간,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비참하게 추락시키는 계획을 세웠다. 언론과 모든 주주, 그리고 그와 결탁한 모든 권력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의 모든 죄악을 만천에 공개하는 것이다. 강지훈은 그녀의 계획을 들으며 텅 비었던 자신의 내면이 다시 뜨거운 복수심과 차가운 결의로 가득 차는 것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슬픔을 강철 같은 의지로 바꿔낸 그보다 더 강한 여자가 있었다. 새벽이 오기 전 밤이 가장 어둡다고 했던가. 그들에게 드리워졌던 가장 짙은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마침내 가장 날카롭고 무서운 복수의 칼날을 함께 벼리기 시작했다. 운명의 날이 밝았다. 진성그룹의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컨벤션 홀은 이른 아침부터 들끓고 있었다. 강지훈 대표의 해임안이 상정된다는 소식에 국내 모든 언론사와 증권가의 눈과 귀가 이곳으로 쏠렸다. 공기는 보이지 않는 화약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사람들은 곧 펼쳐질 피비린내, 나는 권력 투쟁을 기대하며 수군거렸다. 대부분의 예측은 최태석 부회장의 압도적인 승리를 점치고 있었다. 산업 스파이 스캔들에 휘말린 강지훈은 이미 정치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최태석은 로비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이사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이미 이 게임의 승자가 된 듯 행동했다. 총회 시작 직전 컨벤션 홀의 거대한 문이 열리고 강지훈과 한서연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의 등장에 모든 소음이 순간 멎었다. 사람들은 동정이나 비난이 섞인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두 사람의 모습은
그들의 예상과 전혀 달랐다. 강지훈의 얼굴에서는 지난번과 같은 분노나 초조함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모든 감정이 증발해버린 듯 차갑고 고요한 평온함만이 감돌았다. 마치 폭풍의 눈처럼. 그의 곁에 선 한서연 역시 마찬가지였다. 슬픔으로 얼룩졌던 그녀의 얼굴은 이제 굳은 결의로 단단해져 있었다. 그들은 패배를 앞둔 희생양이 아니었다. 심판을 집행하러 온 저승사자처럼 서늘하고 비장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최태석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기다렸다는 듯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준비된 연설을 시작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저는 오늘 무너져 내리는 진성의 자존심을 바로 세우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지훈 대표는 개인적인 감정에 휘둘려 회사의 기밀을 유출한 산업 스파이를 비호하며 진성그룹 전체를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스크린에 다시 한번 서연에 대한 조작된 증거들을 띄우며 주주들을 선동했다. 장내는 순식간에 강지훈을 향한 성토의 장으로 변했다. 최태석은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이에 저는 진성의 미래를 위해 강지훈 대표의 해임안을 공식적으로 발의하는 바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최태석은 승리를 확신하며 오만한 미소로 강지훈을 내려다보았다. 모든 것이 그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의장이 해임한 표결을 선언하려는 순간이었다. 강지훈이 조용히 손을 들고 발언권을 요청했다. 장내가 다시 조용해졌다. 모두가 그의 마지막 변명을 듣기 위해 숨을 죽였다. 그는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나갔다. 그는 자신에 대한 변명을 늘어놓지 않았다. 대신 스크린을 향해 고개를 돌려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나지막하지만 장내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한 직원을 추모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수군거렸다. 진성그룹의 비서실 구 김동현 실장. 그는 회사를 위협하는 거대한 부패의 실체를 밝히려다 살해당했습니다. 그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최태석의 얼굴이 굳어졌다. 강지훈이 손가락을 튕기자 서연에 대한 비방으로 가득 찼던 스크린이 암전되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화면에 나타난 것은 피로 얼룩진 낡은 수첩의 클로즈업 사진이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스크린은 이내 수첩의 내용을 한 장 한 장 비추기 시작했다. 날짜, 정관계 유력 인사의 이름, 은밀하게 전달된 금액, 장소. 최태석이 지난 10수년간 조성한 비자금의 흐름과 사용처가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그것은 대한민국을 뒤흔들기에 충분한 거대한 부패의 연대기였다. 프로젝트 시리우스라는 이름이 화면에 뜨자 과거를 기억하는 늙은 주주들 사이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최태석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소리쳤다. 거짓말, 저건 다 조작이야. 저런 건 증거가 될 수 없어. 그의 바락에 찬 외침이 허공에 흩어지고 있을 때 회의장 옆문이 조용히 열렸다. 그리고 휠체어를 탄 한 남자가 안으로 들어왔다. 온몸에 붕대를 감았지만 그는 분명 살아있었다. 최태석이 죽었다고 믿었던 유일한 증인 윤성환이었다. 그는 마이크를 건네받아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하게 증언하기 시작했다. 저 장부의 내용은 모두 사실입니다. 저는 최태석 부회장의 지시로 이 모든 것을 직접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실을 덮기 위해 저와 김동현 실장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최태석을 지지하던 정치인들은 슬그머니 자리를 떴고 그를 따르던 이사들은 고개를 숙였다. 최태석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 그의 눈에 핏발이 섰다. 이성을 잃은 그는 이 모든 재앙의 시작이 누구였는지를 떠올렸다. 한서연. 감히 자신의 성격을 침범한 저 어린 계집애. 그의 눈에 단상 위에 놓인 크리스털 물병이 들어왔다. 그는 순간적으로 그것을 집어들고 짐승처럼 포효하며 단상 아래의 서연을 향해 달려들었다. 너 때문에, 다 너 때문이야. 비명소리와 함께 장내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서연은 피할 틈도 없이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광기를 마주하며 눈을 감았다. 그때였다. 그동안 차가운 이성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던 강지훈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서연의 앞을 가로막았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크리스털 물병은 그의 어깨를 강타하며 산산조각 났다. 강지훈은 고통으로 얼굴을 찡그렸지만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몸으로 완벽하게 서연을 보호했다. 지난번 재키스로 그녀를 감쌌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다. 그것은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기 위한 한 남자의 본능적인 그리고 폭발적인 분노의 표출이었다. 그는 최태석의 멱살을 잡아 그대로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슬픔과 분노가 담긴 주먹이 최태석의 얼굴을 향하려는 순간 회의장의 모든 문이 동시에 열리며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바닥에 쓰러져 발버둥치는 최태석에게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다. 어제의 영웅이 오늘의 범죄자로 전락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모든 소동이 끝난 후 강지훈은 주변의 그 누구에게도 시선을 주지 않았다. 그는 오직 서연에게로 돌아서서 상처 입지 않은 팔로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감싸쥐고 괜찮냐는 듯 다급하게 그녀를 살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깊고 절박한 사랑이 가득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 주주들과 언론, 그리고 진성의 직원들은 비로소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권력투쟁이나 비리 폭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한 남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한 여자를, 그리고 그녀가 지키려 했던 정의를 지켜낸 위대한 사랑 이야기라는 것을. 두 사람은 무너진 왕국의 폐허 속에서 서로를 부축하며 굳건히 서 있었다. 그로부터 1년 후 진성그룹은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더 단단하게 뿌리내린 거목처럼 이전보다 더 굳건하게 서 있었다. 강지훈은 더 이상 얼음의 황제가 아니었다. 그는 비온 뒤에 땅이 굳듯 시련을 통해 더 강하고 현명해진 리더로 재탄생했다. 그의 정의로운 쿠데타는 재계에 신선한 충격을 안겼고 진성그룹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하는 기업의 대명사가 되었다. 최태석과 그에게 부역했던 부패한 권력자들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아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졌다. 사람들은 강지훈이라는 젊은 CEO가 만들어낸 극적인 변화를 보며 그가 한 여자를 지키기 위해 시작했던 싸움이 결국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바꾸었음을 이야기했다. 맑게 갠 가을날, 서연은 아버지의 묘소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국화꽃 한 다발과 순직 인정 및 명예회복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힌 공식 문서가 들려 있었다. 13년 만에 아버지의 억울한 누명이 마침내 벗겨진 것이다. 그녀는 비석에 새겨진 아버지의 이름을 부드럽게 쓸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아빠, 이제 다 끝났어요. 편히 쉬세요. 그녀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지만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 가슴을 짓눌렀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녀의 곁에는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은 강지훈이 서 있었다. 그는 그녀의 슬픔과 기쁨을 온전히 함께 나누며 그녀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었다. 서연은 지훈을 돌아보며 옅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비석을 향해 마치 살아있는 사람에게 소개하듯 말했다. 아빠, 인사해요. 강지훈 씨예요. 제 사람이자 아빠가 그토록 사랑했던 진성을 지켜낸 사람이에요. 그 말에 지훈은 고개를 숙여 묘소를 향해 정중히 인사했다. 그는 마음속으로 약속했다. 당신의 소중한 딸을, 그리고 당신이 목숨처럼 지키려 했던 신념을 이제는 제가 평생을 다해 지키겠노라고. 그들은 한참 동안 그곳에 머물렀다. 과거의 아픔을 완전히 떠나보내고 다가올 미래를 함께 맞이할 준비를 하는 신성한 의식처럼. 진성그룹 본사 로비에는 작은 동판이 하나 새로 새겨졌다. 의인 김동현 재단의 설립을 알리는 명패였다.
강지훈은 자신의 가장 충직했던 비서를 영원히 기리기 위해 그의 이름으로 공익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기업의 내부 고발자들을 보호하고 부당한 권력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앞장섰다. 김동현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다. 그의 죽음은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씨앗이 되었다. 강지훈과 서연은 재단 설립 기념식에 나란히 참석했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다. 진성그룹의 모든 직원들은, 아니 온 국민은 그들이 함께 역경을 이겨낸 사랑하는 연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진심으로 그들을 응원했다. 그날 저녁 지우는 서연을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그림 같은 집으로 데려갔다. 그들이 함께 싸웠던 안전가옥이 아닌 온전히 두 사람을 위해 마련된 새로운 보금자리였다. 노을이 붉게 물드는 강변을 바라보며 그는 지난 1년을 회상했다.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내 세상은 온통 회색이었소. 오직 버텨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 그는 서연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그런데 당신이 내 세상에 들어와 색깔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소. 분노, 슬픔, 그리고 사랑이라는 감정까지도. 그의 눈빛은 그 어떤 말보다 더 깊고 진실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열었다. 그 안에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밤하늘의 별처럼 맑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다. 한서연 씨, 지난 1년은 당신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지만 앞으로의 내 모든 시간은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쓰고 싶소. 그는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세상에서 가장 차가웠던 남자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표정으로 그녀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나의 어두운 세상에 유일한 빛이 되어준 당신. 이제는 내가 당신의 평생의 방패가 되어주고 싶소. 나와 가족이 되어주겠소. 서연의 눈에서 끝내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다.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 온 마음을 다해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당신의 가족이 될게요. 지우는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자신의 품에 가득 안았다. 붉은 노을이 두 사람을 따스하게 감싸고 있었다. 모든 폭풍은 지나갔다. 지독했던 어둠의 시간을 함께 건너온 두 사람은 마침내 서로에게 영원한 안식처가 되었다. 그녀를 감싸는 CEO의 모습에 사람들은 사랑을 눈치채기 시작했지만 이제는 그의 품에 안긴 그녀의 모습에서 세상은 영원한 사랑의 완성을 보고 있었다. 그렇게 그들의 이야기는 가장 찬란한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렸다.